병수 형, DNA 결과가 부녀 관계가 불일치로 나왔습니다. 병수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부녀관계 불일치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유전자상으로 병수 형과 세진 양이 친부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병수는 말을 잃고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42년 동안 자신의 딸이라고 믿어왔던 세진이 친딸이 아니라니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병수는 법무법인에서 나와 한동안 거리를 헤맸습니다. 머릿속이 완전히 하얘져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거든요. 서울 강북의 오래된 2층 주택에는 아침마다 같은 풍경이 펼쳐집니다. 윤병수는 74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새벽 오시면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한때 중견 건설회사를 일으킨 그의 손은 여전히 단단했지만 요즘 들어 미묘한 떨림이 느껴지곤 했습니다. 병수는 침실 창문을 열고 바깥을 내다봅니다. 30년 전 이 집을 지을 때만 해도 주변은 온통 논밭이었는데 이제는 아파트와 상가들로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세월의 흐름을 실감하는 순간이었죠. 아버지, 아침 식사 준비됐어요. 외동딸 윤세진의 목소리가 1층에서 들려옵니다. 42세가 된 세진은 아버지의 건설회사에서 부대표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성실하고 똑똑한 딸로 평가받았지만 집안에서만큼은 어딘지 모르게 경직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병수가 계단을 천천히 내려가자 세진이 정갈하게 차린 아침상이 눈에 들어옵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 구운 고등어, 김치와 시금치나물, 그리고 갓 지은 흰쌀밥. 10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세진이 매일 아침 해온 일상이었습니다. 요즘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것 같던데 괜찮으세요? 세진의 물음에 병수는 젓가락질을 멈춥니다. 사실 며칠 전부터 가슴 한편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지는 증상이 있었지만 딸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세진은 어릴 때부터 예민한 성격이어서 작은 일에도 크게 걱정하는 편이었거든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별일 아니야. 그래도 한번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때요? 회사 일도 있고 건강관리는 미리미리 해야죠. 세진의 말에는 실용적인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을 맡고 있는 그녀에게 아버지의 건강은 곧 사업의 안정성과 직결되는 문제였으니까요. 병수는 딸의 이런 현실적인 면을 이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식사 중에 세진이 회사 이야기를 꺼냅니다. 어제 김 전무님이 새로운 아파트 단지 프로젝트 건으로 연락을 주셨어요. 규모가 꽤 크던데 검토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병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세진이 회사 일에서 주도권을 잡아가고 있었고 자신은 점점 뒷전으로 밀려나는 기분이었거든요. 내가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까 괜찮다. 다만 계약서 검토할 때는 꼼꼼히 해야 해. 알고 있어요. 그런 건 제가 더 신경 쓰고 있다고요. 세진의 대답에는 미묘한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믿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듯 했죠. 병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화가 어긋나는 일이 요즘 들어 부쩍 늘었거든요. 식사를 마친 후 병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쳤습니다. 경제면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사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쌓아온 재산들의 가치가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강북 일대의 토지와 건물들, 그리고 회사 지분까지 합치면 대략 50억 원 정도의 자산이 되었습니다. 병수는 문득 이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물려줄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당연히 세진이 유일한 상속자였지만 최근 들어 딸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 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버지, 저 먼저 회사에 나가겠습니다. 세진이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현관문을 향해 걸어갑니다. 하이힐 소리가 딸깍딸깍 거리며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수는 고개를 들어 딸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언제부터인가 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그녀가 중간에서 완충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세진과 병수 사이의 다리 역할을 잘 해주었거든요. 여보, 세진이가 아직 어려서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라고 항상 달래주곤 했었는데 말입니다. 혼자 남은 거실에서 병수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봅니다. 세진이 대학교를 졸업하던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밝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때만 해도 이렇게 서먹해질 줄은 몰랐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병수도 회사로 향했습니다. 강북에 있는 4층 건물의 2층을 임차해서 쓰고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그가 30여 년간 일궈온 소중한 터전이었습니다. 직원들은 그를 보며 안녕하십니까? 대표님하고 인사를 건넸고 병수는 익숙한 듯 자신의 자리로 향했습니다. 대표님, 오후 2시에 하도급 업체 미팅이 있고 3시 30분에는 은행 대출 관련 상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0대 후반의 젊은 비서가 스케줄을 알려주었지만 병수의 머리는 어딘지 멍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업무에 집중했을 텐데 오늘은 자꾸 다른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회의실에서 진행된 미팅 중에도 가슴 한편의 답답함은 계속되었고 이따금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상대방 업체 사장이 계약 조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도 제대로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온 병수는 세진과 마주 앉아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오늘 메뉴는 김치찌개와 불고기,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들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풍경이었지만 오늘따라 딸의 표정이 유난히 경직되어 보였습니다. 그때 엄마가 안 돌아가셨다면 우리 사이 좀 달라졌을까요? 갑자기 세진이 조심스레 말을 꺼냅니다. 병수는 젓가락을 든 손을 멈추고 딸을 바라봤습니다. 세진의 눈에는 평소 보지 못했던 서글픈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병수는 묵묵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내가 있었다면 이렇게 서먹하지는 않았을 텐데 하고 말입니다. 그날 밤 병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가슴의 답답함이 점점 심해지면서 숨쉬기조차 힘들어졌거든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지만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온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아침은 안 드세요? 세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병수를 바라봅니다. 평소 같으면 6시면 어김없이 아침 식사를 하던 아버지가 8시가 넘도록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래, 병원에 한번 가봐야겠다. 병수의 말에 세진의 표정이 급변합니다. 아버지가 먼저 병원 이야기를 꺼내는 걸 보니 상황이 심각한 것 같았거든요. 제가 같이 가겠어요. 회사 일은 미뤄도 돼요. 아니다. 내가 바쁜데 괜찮아. 혼자 가서 간단히 검사만 받고 올게. 병수는 세진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사실 정확한 진단을 받기 전까지는 딸에게 불안감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더욱이 세진은 어릴 때부터 작은 일에도 크게 걱정하는 성격이어서 더욱 조심스러웠습니다. 오전 10시 병수는 강북성심병원에 도착했습니다. 30년 넘게 다니던 단골 병원이었죠. 접수를 마치고 기다리는 동안 병수는 주변을 둘러봅니다. 대부분 자신과 비슷한 연령대의 환자들이었고 모두들 무거운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윤병수 환자분,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담당 의사는 50대 초반의 김 과장이었습니다.
병수를 15년째 진료해온 의사였죠. 김 과장은 병수의 증상을 자세히 들어본 후 여러 가지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일단 심전도, 흉부 엑스레이, 그리고 혈액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증상을 보면 심혈관계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검사는 오전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병수는 검사실을 옮겨 다니며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습니다. 특히 심장 초음파 검사를 받을 때는 의사의 표정이 심각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후 2시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 과장은 검사 결과지를 들고 병수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훨씬 무거워 보였습니다. 병수 씨, 결과가 좀 심각합니다. 관상동맥의 협착이 심하게 진행되어 있고 심근경색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예요. 병수는 순간 머리가 하얘지는 걸 느꼈습니다. 심근경색이라는 단어가 귀에 계속 맴돌았거든요.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지금 당장 수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늦으면 언제 심근경색이 올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가족분들과 상의해서 빨리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병수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살아온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더욱이 수술이라는 단어가 현실로 다가오니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병수는 문득 유 원장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미뤄왔던 일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만약 수술 중에 무슨 일이 생긴다면 세진이 곤란해질 테니까요. 저녁 식사 시간, 병수는 세진에게 병원 결과를 알려줍니다. 하지만 너무 심각한 내용은 빼고 가볍게 말했습니다. 심장이 좀 안 좋다고 하네. 약 먹으면서 관리하면 될 것 같아. 세진은 아버지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전에 나갈 때와 돌아왔을 때의 표정이 너무 달랐거든요. 정말 괜찮으세요? 수술이나 입원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응, 약으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하더라. 병수는 딸을 안심시키기 위해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직은 수술 이야기를 꺼내기에는 너무 이른 것 같았거든요. 이튿날 병수는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20년 넘게 거래해온 변호사 사무실이었죠. 김 변호사는 병수의 오랜 지인이기도 했습니다. 병수 형,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유언장을 작성하려고 해. 이제 나이도 있고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했습니다. 유산의 규모를 정리해보니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강북 일대의 토지와 건물들, 회사 지분, 그리고 각종 금융자산까지 합치면 거의 50억 원에 달했습니다. 대부분 세진 양에게 상속하시는 거죠? 그래, 세진이가 유일한 상속자니까. 유언장 작성 과정에서 김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병수 형, 요즘은 정확한 법적 보호를 위해 가족관계 증명서와 유전자 일치 증명도 함께 준비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중에 상속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요. 병수는 별 생각 없이 이를 수락했습니다. 세진은 자신의 친딸이니까 당연히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럼 그렇게 해주게. 세진이한테도 미리 말해둘게. 며칠 후 병수와 세진은 함께 병원에 가서 유전자 검사를 받았습니다. 간단한 체열만 하면 되는 검사였죠. 세진은 왜 갑자기 이런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의아해했지만 유언장 작성 과정에서 필요하다는 아버지의 설명에 순순히 따랐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하네. 이런 검사가 꼭 필요한 건가요? 요즘은 다 하는 거래. 법적으로 확실히 해두는 게 좋다고 하더라. 일주일이 지나고 병수는 회사에서 비서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대표님, 법무법인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서류가 준비되었다고 하니까 시간 되실 때 방문해 달라고 하네요. 병수는 오후에 법무법인을 방문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평소와 달리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여러 서류들이 놓여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병수 형, 앉으세요. 좀 심각한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김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평소 들을 수 없었던 무거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병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인가? 서류에 문제라도 있어? 김 변호사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병수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병수 형, DNA 결과가 부녀 관계가 불일치로 나왔습니다. 병수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부녀 관계 불일치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유전자상으로 병수 형과 세진 양이 친부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병수는 말을 잃고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42년 동안 자신의 딸이라고 믿어왔던 세진이 친딸이 아니라니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병수는 법무법인에서 나와 한동안 거리를 헤맸습니다. 머릿속이 완전히 하얘져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거든요. 42년 동안 자신의 딸이라고 믿어왔던 세진이 친딸이 아니라니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한 건가요? 그날 밤 병수는 잠을 이루지 못하며 과거를 되짚어 봅니다. 세진이 태어나던 1983년 3월 15일 그날의 기억들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아내는 새벽에 진통이 시작되어 급히 병원으로 갔고 병수는 회사 일 때문에 늦게 도착했었죠. 분명 아기 손목에 있던 태그가 바뀌어 있었지. 병수는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그날의 기억을 더듬어 봅니다. 신생아실에서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뭔가 소란스러운 분위기였어요. 그때는 출산 과정에서 흔한 일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명백히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진은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병수는 딸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진 걸 느꼈어요. DNA 검사 결과를 알고 나니 모든 게 다르게 보였거든요. 아버지, 어제 법무법인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표정이 이상하시던데. 세진의 질문에 병수는 당황했습니다. 아직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 전까지는 성급하게 행동해서는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별일 아니야. 유언장 작성 절차가 좀 복잡해서 그래. 그날 오후 병수는 혼자 국립중앙도서관을 찾았습니다. 1983년 신문 자료들을 뒤져보기 위해서였죠. 마이크로필름 자료실에서 그 시기 신문들을 꼼꼼히 찾아봤습니다. 3월 17일자 지역신문에서 작은 기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산부인과 신생아 혼동 사건, 병원 측 사과라는 제목이었어요. 세진이 태어난 바로 그 병원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기사 내용을 읽는 병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날 태어난 두 여자아이의 신생아 태그가 바뀌는 사고 발생. 병원 측은 사과했으나 이미 각 가정에 인계된 상황. 그게 그때 의료사고였나? 병수는 그 산부인과를 찾아갔지만 이미 10년 전에 폐업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건물관리사무소를 통해 당시 간호사 연락처를 알아냈고 온종일 찾아다닌 끝에 드디어 박 간호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60대 후반의 박 간호사는 병수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표정이었어요. 윤병수 씨, 맞으시죠? 1983년에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꼭 알아야 할 일 같습니다. 박 간호사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병수를 조용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42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날 2명의 여자아이가 동시에 태어났습니다. 윤 씨 부인의 아기와 미혼모가 낳은 아기였어요. 그런데 신생아실에서 큰 실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실수요? 아기들 손목에 차는 신분 태그가 떨어져 있었어요. 두 아기가 너무 비슷하게 생겨서 누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확실히 한 아이의 태그가 중간에 떨어져 있었어요. 그게 큰일 날 줄은 몰랐죠. 병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산부인과 원장님이 급히 결정을 내렸어요. 미혼모 쪽 아기는 어차피 입양을 보낼 예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자고 하셨어요. 두 아기 모두 좋은 가정에서 키워질 테니까 상관없다고. 병수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그럼 지금 윤병수님 딸 세진이는 미혼모가 낳은 아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윤 씨의 진짜 딸은 경기도 어느 농촌 마을로 입양되었어요. 그 순간 병수의 세계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42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이었거든요. 그 아이는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고모부댁으로 입양되어 농촌에서 자라고 있을 거예요. 이름도 바뀌었을 테고.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병수는 저녁상 앞에 앉았지만 음식을 전혀 넘길 수 없었습니다. 42년 동안 딸이라고 믿었던 세진을 바라보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울 줄은 몰랐어요. 아버지, 요즘 정말 이상해요.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에요? 세진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병수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혈연은 아닐지 모르지만 42년 동안 쌓인 정만큼은 진짜였거든요. 한편 세진도 아버지의 이상한 행동을 점점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째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게 확실했어요. 병원에 다녀온 후부터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달라졌거든요. 그날 밤 세진은 아버지가 잠든 후 조용히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보던 중 법무법인 봉투를 발견했어요. 안에는 여러 서류들이 들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세진은 그 서류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걸 느꼈어요. 부녀관계 불일치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거든요. 내가 이 집 딸이 아니라고? 세진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42년 동안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충격적인 진실. 그 순간 세진의 머릿속은 완전히 하얘졌습니다. 세진은 떨리는 손으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부녀관계 불일치라는 문구를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어봤지만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어요. 42년 동안 자신이 윤병수의 친딸이라고 믿어왔는데 이 모든 게 거짓이었다니. 세진은 서재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갑자기 어릴 때부터 느꼈던 묘한 거리감들이 떠올랐어요. 아버지와 자신 사이에 항상 존재했던 보이지 않는 벽, 때로는 남처럼 느껴졌던 순간들. 그 모든 것들이 이제야 설명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지? 내 진짜 부모는 누구야? 세진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뒤섞였습니다. 분노, 배신감, 두려움, 그리고 정체성에 대한 혼란까지. 42년 동안 쌓아온 자신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세진은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바라보는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어떻게 42년 동안 자신을 속일 수 있었는지 그 배신감이
가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어젯밤에 서재에서 뭔가 찾으시던데 찾으신 거예요? 세진의 질문에 날카로운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병수는 딸의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느꼈지만 아직 세진이 진실을 알았다는 걸 깨닫지는 못했어요. 별거 아니야. 그냥 오래된 서류들 정리하는 거였어. 그런 거였어요? 아버지, 저한테 숨기시는 일은 없으시죠? 세진의 목소리에는 확신에 찬 도전이 담겨 있었습니다. 병수는 딸의 시선을 피하며 황급히 아침 식사를 마쳤어요. 그날 오후 병수가 회사에 나간 사이 세진은 다시 서재를 뒤졌습니다. 이번에는 더 철저하게 모든 서류들을 확인했어요. 그러다가 아버지의 수첩에서 메모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박간호사 마이너스 의원 1983년 사건. 세진은 즉시 그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박간호사를 만난 세진은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제가 윤병수 씨 딸인데요. 1983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박간호사는 세진을 보자마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제 병수를 만난 직후라 더욱 놀란 표정이었어요. 아, 세진 양. 어떻게 여기까지? 아버지가 어제 여기 왔다 갔죠? 무슨 얘기를 하셨는지 저도 알 권리가 있습니다. 결국 박 간호사는 세진에게도 42년 전 그날의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신생아 태그가 바뀐 사건, 그리고 세진이 미혼모의 딸일 가능성이 높다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세진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모든 의문이 한 번에 해결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럼 제 진짜 엄마는 누구예요? 왜 저를 버렸죠? 미혼모였어요. 당시 상황상 키울 수 없어서 입양을 보내려고 했는데 사고로 인해 윤 씨 집에서 키우게 된 거죠. 집으로 돌아온 세진은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42년 동안 자신을 속여온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폭발 직전까지 치달았어요. 저녁 시간 병수가 집에 돌아오자 세진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들고 있었어요. 아버지, 이게 뭔가요? 병수는 세진이 손에 든 서류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들킬 각오는 하고 있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말문이 막혔어요. 세진아, 그건 나를 키운 게 누구인데 지금 와서 가짜라고? 유산 줄 사람 따로 있냐는 거야? 세진의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42년 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거였어요. 그런 뜻이 아니야. 내가 어떻게 태어난 건지 내가 알아보고 있었어. 확실하지 않으니까 성급하게 말하고 싶지 않았고, 확실하지 않다고요? 이 DNA 검사 결과도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진은 결과지를 병수 앞에 던졌습니다. 종이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42년 동안 나를 딸이라고 하면서 키워놓고 이제 와서 친딸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의 내 인생은 뭐가 되는 거죠? 병수는 딸의 아픔을 이해했지만 동시에 자신도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병원의 실수로 인해 벌어진 일이었으니까요. 세진아, 진정해. 비록 핏줄은 아닐지 모르지만 42년 동안 함께 살아온 우리 사이의 정까지 가짜는 아니잖아. 정이요? 그럼 진짜 딸을 찾으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쫓겨나야 하는 거예요? 세진의 말에는 깊은 불안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위태로워진 상황이었거든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병수는 어떻게 해야 세진의 마음을 달랠 수 있을지 고민했고, 세진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했어요. 며칠 후 세진은 급작스럽게 행동에 나섰습니다.
회사 이사회에 참석해서 아버지의 유언장 작성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거였어요. 현재 상속 관련해서 법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유언장 작성은 모든 검토가 끝난 후에 진행하겠습니다. 이사진들은 갑작스러운 세진의 발표에 당황했지만 그녀가 부대표로서 회사 운영을 주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반대하기 어려웠어요. 병수는 세진의 이런 행동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딸이 유산을 지키기 위해 법적 절차에 착수한 것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세진이가 나를 완전히 적으로 돌렸구나. 그날 저녁 병수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서울 외곽, 경기도의 한적한 시골 마을을 향해서였어요. 박 간호사가 알려준 정보를 바탕으로 42년 전 입양되어 간 진짜 친딸의 행방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병수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진짜 딸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세진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먼 길을 달려 도착한 시골 마을. 병수는 마을 이장을 찾아가 42년 전 입양되어 온 아이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아, 그 아이 말씀이시군요. 윤하늘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마을 보육원에서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어요. 드디어 진짜 딸의 소재를 확인한 병수. 하지만 막상 만나러 가려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과연 42년 만에 만나는 친딸은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병수는 마을 보육원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42년 만에 친딸을 만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어요. 과연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보육원 마당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사이로 한 여성이 아이들과 함께 놀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여성의 얼굴에서 병수는 묘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혹시 윤하늘 선생님이신가요? 병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자 그 여성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간 병수는 숨이 멎는 듯 했어요. 젊은 시절 자신의 아내와 너무나 닮은 얼굴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누구세요? 하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경계심이 느껴졌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낯선 노인을 의심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윤병수라고 합니다. 할 말이 있어서 왔는데 시간이 되시면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늘은 병수의 말에 잠깐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보육원 사무실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병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42년 전 그날의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아, 사실은 내가 내 친딸이야. 42년 전 병원에서 실수가 있었어서 다른 아이와 바뀌어 버린 거였어. 하늘은 병수의 말을 듣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던 일이었거든요. 고모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입양된 아이라는 것과 진짜 부모님이 따로 있다는 거요. 그럼 이미 알고 있었구나. 네, 하지만 지금 와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당신은 저를 버렸어요. 하늘의 차가운 말에 병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게 아니야. 난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모르고 있었던 거야. 나도 모르고 있었어. DNA 검사를 받고 나서야 진실을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지금이라도 너를 찾아온 거고. 그럼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쫓아내실 건가요? 하늘의 질문에 병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세진에 대한 마음도 복잡했거든요. 세진이도 내 딸이야. 42년 동안 함께 살아온 정이 있으니까. 그럼 저한테는 왜 오신 거예요? 새삼스럽게 딸이라고 하시면서 뭘 원하시는 건가요? 하늘의 직설적인 질문에 병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자신도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하지 않았거든요. 그 시각 서울에서는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세진이 언론에 접촉해서 상속 분쟁에 대한 기사가 나기 시작한 거였어요. 건설업계 거물 윤병수 회장, 친딸 아닌 것으로 판명. 50억 유산 분쟁 예고. 기사는 순식간에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세진은 여론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언론 플레이를 시작한 거였어요. 42년 동안 아버지라고 믿고 살아온 저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일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정당한 상속권을 주장할 것입니다. 세진의 인터뷰 기사를 본 병수는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딸이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아버지, 기사 보셨죠? 이제 더 이상 숨길 수도 없고 조용히 넘어갈 수도 없어요. 세진이 병수에게 전화를 걸어 차갑게 말했습니다. 세진아,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우리가 대화로 풀 수 없는 문제야. 대화요? 42년 동안 저를 속여놓고 이제 와서 대화하자고요? 이미 늦었어요. 전화를 끊은 세진은 법무팀과 함께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유전자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DNA 검사 결과의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현재의 DNA 검사 결과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재검사를 요구하며 동시에 현재까지의 모든 상속 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청합니다. 언론은 이 사건을 연일 보도했습니다. 50억 유산을 둘러싼 충격적인 가족 갈등, 친딸 아닌 것으로 판명된 42년간의 착각이라는 자극적인 제목들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어요. 여론은 세진에게 동정적이었습니다. 42년 동안 딸로 살아온 사람을 갑자기 가짜라고 하는 것은 너무 잔인하다는 의견이 많았거든요. 병수는 이런 상황에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원래 좋지 않았던 심장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가슴 통증이 더욱 심해졌고 숨쉬기도 힘들어졌습니다. 하늘도 언론 보도를 통해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42년 만에 찾은 친아버지가 이런 공경에 처한 걸 보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저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건가요? 하늘이 병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이건 42년 전부터 잘못된 일이었어. 그래도 제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하늘아,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져야 하는 거야.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야. 하지만 병수의 건강은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스트레스와 세진과의 갈등으로 인해 심장에 무리가 가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병수는 갑작스럽게 가슴 통증을 느끼며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집 근처에 있던 이웃이 발견해서 응급실로 실려갔지만 상태는 심각했어요. 심근경색 초기 증상입니다. 즉시 수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을 들은 세진은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아무리 갈등이 있었다고 해도 42년 동안 아버지로 여겨온 사람이었거든요. 수술 동의서에 사인해 주세요. 보호자분이시죠? 네. 제가 딸입니다. 세진은 떨리는 손으로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그가 자신의 친아버지든 아니든 상관없었어요.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 있는 세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아무리 DNA상 친딸이 아니라고 해도 42년 동안 아버지로 여겨온 사람이었거든요. 수술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보호자분 계세요? 간호사가 세진을 찾았습니다. 환자분이 수술 전에 꼭 전해달라는 말씀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하늘이라는 분에게도 연락을 취해달라고 하셨어요. 세진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이 굳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진짜 친딸의 이름이었거든요. 아버지가 위험한 상황에서도 그 여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이 세진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어요. 연락처를 아세요? 네, 환자분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더라고요.
세진은 떨리는 손으로 하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윤하늘 선생님이죠? 저는 윤병수 씨 딸 세진이라고 합니다. 아, 네.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 아니, 윤병수 씨가 심근경색으로 수술을 받고 계세요. 혹시 오실 수 있으시면. 전화 너머로 하늘의 당황한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2시간 후 하늘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세진과 처음으로 마주한 순간 두 사람 모두 묘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42년 동안 바뀌어서 살아온 두 사람이 한자리에서 만난 거였으니까요. 안녕하세요. 하늘이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세진은 하늘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이 사람이 진짜 아버지의 딸이고 자신은 가짜였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왔거든요. 수술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직 진행 중이에요. 3시간째.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수술이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같은 사람을 걱정하는 마음만큼은 같았어요.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세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은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윤병수 씨의 친딸이라는 걸요. 몇 년 전부터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어요. 고모부가 돌아가시기 전에 힌트를 주셨거든요. 하지만 확실히 안 건 며칠 전이에요. 그럼 우리가 바뀌어서 살았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은 어떤 기분이에요?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져서. 세진의 질문에 하늘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원망스러워요. 42년 동안 농촌에서 힘들게 살았는데 당신은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잖아요.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늘의 솔직한 대답에 세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말이 맞았거든요. 하지만 지금 와서 바뀔 수는 없잖아요. 우리 둘 다 각자 나름대로 살아왔고, 그럼 유산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세진의 직접적인 질문에 하늘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는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42년 동안 모르고 살았는데 지금 와서 갑자기 나타나서 유산을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정말요? 네, 저는 지금처럼 살 거예요. 아이들 가르치면서 평범하게 사는 게 제 길인 것 같아요. 세진은 하늘의 말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행동이 부끄러워지기도 했어요. 유산 때문에 그렇게 필사적으로 싸웠던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거든요.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약해져 있어요.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두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칠 후 병수가 의식을 되찾았을 때 병실에는 세진과 하늘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병수는 두 딸을 번갈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너희들이 함께 있구나. 아버지, 괜찮으세요? 세진이 먼저 다가갔습니다. 병수는 세진이 여전히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듣고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하늘아, 너도 와줘서 고마워. 건강관리 잘하셔야 해요. 하늘의 담담한 목소리에 병수는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회복 기간 동안 병수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건강도 좋지 않고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였어요. 퇴원 후 병수는 영상 유언장을 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글로 된 유언장으로는 자신의 진심을 다 담을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카메라 앞에 앉은 병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진아, 하늘아, 너희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 영상을 남긴다. 먼저 세진이에게 42년 동안 나의 딸로 살아줘서 고마워. 비록 핏줄로는 연결되지 않았지만 너는 나에게 진짜 딸이었어.
내가 없었다면 엄마가 돌아가신 후 나는 견딜 수 없었을 거야. 병수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아, 42년 동안 너를 곁에 두지 못해서 미안해. 세상에 잘못 태어난 건 너의 탓이 아니야. 아빠가 무능해서 진실을 더 빨리 알아내지 못한 거야. 너희 둘 다 내 딸이야. 핏줄도 중요하지만 마음으로 연결된 정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해. 세진이와는 42년 동안 쌓아온 정이 있고 하늘이와는 앞으로 만들어갈 정이 있어. 병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유산에 대해서는 내 뜻을 분명히 말하겠어. 내 전 재산은 두 딸에게 균등히 나누어 주고 싶어. 만약 어느 하나가 이 유언을 법적으로 무효화하려고 시도한다면 모든 유산은 사회공헌재단에 기부하겠어.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서로 원망하지 말고 화해했으면 좋겠어. 모든 건 42년 전 병원의 실수 때문이었어. 너희들 둘 다 피해자야. 영상을 촬영한 후 병수는 깊은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모든 걸 쏟아낸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병수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새벽에 갑작스럽게 가슴 통증을 느끼며 깨어났어요. 이번에는 응급실에 갈 시간도 없었습니다. 병수는 마지막 순간까지 두 딸을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세진과 하늘이 어떻게 지낼지, 그리고 자신이 남긴 유언이 제대로 지켜질지. 다음 날 아침 세진이 아버지를 깨우러 갔을 때 병수는 이미 평화로운 표정으로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세진은 아버지의 침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평화로운 표정으로 누워있는 병수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깊게 잠들고 있는 줄 알았지만 곧 숨을 쉬지 않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버지, 아버지. 세진의 절규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42년 동안 함께 살아온 아버지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떠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최근 갈등이 있었다고 해도 그는 여전히 자신에게는 아버지였으니까요. 119에 신고를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병수가 새벽에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을 것이라고 추정했어요. 세진은 떨리는 손으로 하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하늘 선생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으셨는데, 새벽에 심근경색으로, 제가 발견했을 때는 이미 장례식장은 강북의 큰 병원에 마련되었습니다. 병수가 30년 넘게 건설업계에서 활동했던 만큼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상속 분쟁 때문이었거든요. 상주가 2명인가요? 조문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세진과 하늘이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이 이상해 보였거든요. 장례식 이틀째 되는 날, 하늘이 조문을 위해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빈소에서 세진과 하늘이 처음으로 제대로 대화를 나눴어요. 당신이 진짜 윤병수 씨 딸이라면 나한테는 뭐가 되는 거죠? 세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며칠 전부터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거든요. 우리 둘 다 피해자죠. 그 사람들의 실수에 의한. 하늘의 대답에 세진은 묘한 위안을 느꼈습니다. 서로를 원망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었거든요. 장례식 마지막 날 법무사가 찾아왔습니다. 병수가 남긴 유언장을 낭독하기 위해서였어요. 고인께서 영상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빈소에 가족들과 회사 임직원들이 모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스크린을 바라봤어요. 영상이 시작되자 병수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수술 후 많이 야위어진 모습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어요. 세진아, 하늘아, 너희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 영상을 남긴다.
병수의 목소리가 빈소를 가득 채웠습니다. 세진은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며 눈물이 쏟아지는 걸 참을 수 없었어요. 먼저 세진이에게 42년 동안 나의 딸로 살아줘서 고마워. 비록 핏줄로는 연결되지 않았지만 너는 나에게 진짜 딸이었어. 내가 없었다면 엄마가 돌아가신 후 나는 견딜 수 없었을 거야. 세진은 그제야 아버지가 자신을 끝까지 딸로 인정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최근 갈등 때문에 오해했었는데 아버지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던 거였어요. 그리고 하늘아, 42년 동안 너를 곁에 두지 못해서 미안해. 세상에 잘못 태어난 건 너의 탓이 아니야. 그리고 세진, 너도 내 딸이야. 키운 정이 없었으면 너를 이렇게 두진 않았겠지. 하늘도 눈물을 흘리며 영상을 지켜봤습니다. 42년 만에 만난 아버지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떠날 줄은 몰랐거든요. 내 전 재산은 두 딸에게 균등히 나누며 만일 어느 하나가 유언장을 법적으로 무효화하려 시도할 경우 모든 유산은 사회공헌재단에 기부한다. 이 부분에서 참석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50억 원의 재산을 두 딸에게 반반씩 나누어 준다는 내용이었거든요.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서로 원망하지 말고 화해했으면 좋겠어. 모든 건 42년 전 병원의 실수 때문이었어. 너희들 둘 다 피해자야. 영상이 끝나자 빈소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세진은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왜 그걸 말 안 했어요? 왜 지금에서야? 세진이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흐느꼈습니다. 생전에 제대로 사과하지 못한 것이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법무사가 유언장의 법적 효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고인의 유언에 따르면 상속인 중 누군가가 이 유언을 법적으로 무효화하려 할 경우 모든 재산이 기부됩니다. 두 분이 모두 동의하셔야 상속이 가능합니다. 세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자신이 42년 동안 함께 살았고 회사도 운영해왔으니 더 많은 몫을 주장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마지막 뜻을 거스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세진의 결정에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최근까지 치열하게 상속 분쟁을 벌였던 그녀가 이렇게 쉽게 양보할 줄은 몰랐거든요. 하늘 씨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유산의 일부를 물러나고 세진 씨와 함께 고인의 뜻에 따라 일부를 장학재단으로 기부하겠습니다. 세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법적 다툼 대신 세진은 유산 일부를 물러나고 하늘과 함께 고인의 뜻에 따라 일부를 장학재단으로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두 사람은 병수의 무덤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42년 동안 바뀌어 살았던 두 사람이 이제야 진정한 만남을 하게 된 거였어요. 몇 달 후 3월에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는 날이었습니다. 윤병수의 추모비 앞에는 두 여자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세진과 하늘이 각자 차 한 잔씩을 들고 조용히 앉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추모비에는 간단한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윤병수, 두 딸이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두 사람이 함께 의논해서 정한 문구였습니다. 벌써 석 달이 지났네요. 세진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세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회사는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자신은 아버지가 원했던 장학재단 운영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세요? 하늘의 질문에 세진은 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생각나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면 아직도 아버지가 계실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42년 동안의 습관이 쉽게 사라지지 않네요. 하늘은 세진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자신은 42년 동안 아버지 없이 살았는데 세진은 그 시간을 모두 아버지와 함께 보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되었어요. 저는 보육원 아이들 때문에 바빠요. 새로 들어온 아이들이 있어서 적응시키느라 정신없거든요. 힘들지 않아요? 전혀요. 오히려 아이들 덕분에 매일이 즐거워요. 제가 어릴 때 받지 못했던 사랑을 아이들에게 주는 기분이거든요. 세진은 하늘의 말을 들으며 감동했습니다. 42년 동안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으면서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존경스러웠어요. 장학재단은 잘 되고 있어요. 아버지 이름으로 설립한 윤병수 교육재단이에요. 올해 1차로 1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어요. 세진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하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보시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정말 뜻깊은 일이네요. 저도 보육원에서 추천할 학생들이 있으면 연락드릴게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협력 관계를 형성해 가고 있었습니다. 세진은 재단 운영을, 하늘은 현장에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발굴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어요. 세진 언니. 하늘이 갑자기 세진을 언니라고 불렀습니다. 세진은 깜짝 놀랐어요. 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나이로 따지면 제가 몇 개월 어리거든요. 물론이죠. 저도 그렇게 불러주면 좋겠어요. 두 사람에게는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아버지가 같다는 것을 넘어서 진짜 자매 같은 감정이 생겨나고 있었거든요. 언니, 사실 처음에는 언니가 부러웠어요. 하늘이 조심스럽게 고백했습니다. 42년 동안 부유한 환경에서 자라고 아버지의 사랑도 받고 저는 그런 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거든요. 저도 고백할 게 있어요. 하늘이를 알게 된 후에 정체성 혼란이 심했어요. 제가 누구인지, 이 집에서 살 자격이 있는지 계속 의심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둘 다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았잖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42년 동안 바뀌어서 살았지만 이제는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계속 생각나요. 핏줄보다 마음으로 연결된 정이 더 소중하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저희도 이제 그런 관계가 된 것 같아요. 하늘의 말에 세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DNA 때문에 갈등했지만 이제는 마음으로 연결된 진짜 자매가 된 기분이었어요. 이제 우리는 뭘로 남을까요? 하늘이 몇 달 전에도 했던 같은 질문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 사람의 딸.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세진도 같은 대답을 했지만 이제는 그 의미가 훨씬 깊어져 있었습니다. 언니, 앞으로도 자주 만나요. 한 달에 한 번씩은 여기 와서 아버지께 안부 전하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 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버지의 추모비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올렸어요. 아버지,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앞으로도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서로 돕고 살겠습니다. 세진이 먼저 인사를 올렸습니다. 아버지,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버지의 딸이 될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언니와 함께 아버지를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하늘도 진심을 담아 인사를 올렸습니다. 추모비를 떠나는 길에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42년 동안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이제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언니, 다음 달에는 제가 보육원으로 초대할게요. 아이들이 언니를 만나고 싶어 해요. 정말요? 저도 아이들을 만나보고 싶었어요. 두 사람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세진은 서울의 집으로, 하늘은 시골 마을의 보육원으로.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서로를 생각하며 살아갈 사람이 생겼거든요. 그날 밤 세진은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42년 동안 자신을 키워준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새롭게 만난 자매와의 인연. 모든 것이 소중한 선물 같았어요. 하늘도 보육원에서 아이들을 재우며 생각했습니다. 42년 만에 찾은 가족, 그리고 앞으로 함께할 언니.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되었어요. 두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병수가 남긴 사랑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세진은 재단을 통해, 하늘은 보육원에서,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서로를 통해 진짜 가족의 의미를 배워가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상처를 치유하고 병수가 남긴 인연을 가슴에 새긴 채 각자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42년 동안의 착각이 만들어낸 이야기는 끝났지만 진짜 가족이 된 두 딸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